일부 2. 목요일 아침 톰 헤이거는 시내에 있는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나갔다. 금요일에 있을 버질 솔로저와의 회의를 앞두고 다른 잡무를 처리하려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헤이거는 돈 코를레오네에게 오늘 저녁 시간을 모두 할애해달라고 요청했다. 솔로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할 작정이었다. 헤이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 그 전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모두 해치우고 싶었다. 헤이건이 화요일 밤 늦게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와 월치와의 협상 결과를 보고했을 때 돈 코를레오네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헤이건에게 상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헤이건이 아름다운 소녀와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개자식이라고 중얼거렸다. 돈 코를레오네가 쓰는 가장 심한 욕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 친구 불알이 달렸던가? 헤이건은 그가 왜 이렇게 묻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알게 된 바인데 돈 코를레오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 달랐고 그의 말 역시도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는 월츠라는 사람이 남자이든가 굳은 의지의 소유자이든가를 묻는 게 아니었다. 헤이건이 보기에 월츠는 물론 남자이고 의지도 강해 보였다. 그러나 돈 코를레오네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그 영화 제작자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용기를 가졌던가? 제작 과정이 지연되거나 주연 배우가 헤로인 복용자라는 스캔들에 휘말리는 데서 오는 재정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만하던가? 물론 월츠는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었다. 그러나 돈 코를레오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아마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잭 월츠는 복수를 당해 명예나 지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소신을 지킬 만큼 배짱이 있던가? 헤이건은 빙그레 웃었다. 거의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돈 코를레오네와 농담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가 시칠리아 사람인지 물으시는 겁니까? 돈 코를레오네는 농담의 진위를 알아차리고 유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아닙니다. 헤이건이 대답했다.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다. 돈 코를레오네는 이튿날까지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수요일 오후 그는 헤이건을 집으로 불러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남은 근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리둥절할 정도로 헤이건을 칭찬했다. 그 순간 헤이건은 돈 코를레오네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오늘 아침 월츠가 전화를 걸어 조니 폰테인이 새로운 전쟁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메리고 보나세라였다. 장의사의 음성은 고마운 나머지 떨고 있었다. 그는 헤이건에게 대부에 대한 우정은 변치 않을 것임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자기 집에 한번 들러달라. 이 아메리고 보나세라는 은인인 대부를 위해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헤이건은 틀림없이 전화하겠다고 했다. 데일리 뉴스지에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제리 와그너와 케빈 무넌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흠씬 두들겨 맞은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수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고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하며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다. 헤이건은 즉시 클레멘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울리 가토에게 포상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다. 헤이건은 3시간에 걸쳐 패밀리 소유의 부동산 회사와 올리브유 수입 회사 그리고 건설 회사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합산하는 일을 재빨리 해치웠다. 지금은 모든 사업이 신통치 않게 돌아가지만 전쟁이 끝나면 경기도 풀리고 모든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때 비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에 열중하느라 조니 폰테인 문제는 잊고 있었다. 그는 작은 기대감에 긴장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예, 제가 헤이건입니다.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는 음성은 정오와 흥분으로 벌벌 떨려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건 분명 월츠의 목소리였다. 야, 새끼야. 내가 네 놈을 100년 동안 감옥에 쳐넣을 테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놈을 잡고 말 거야. 그리고 조니 폰테인의 불알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알았냐? 이탈리아 새끼야. 헤이건은 친절하게 말했다. 저는 독일계 아일랜드인입니다. 상대방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전화를 찰칵하고 끊었다. 헤이건은 빙긋이 웃었다. 월츠는 돈 코를레오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천재는 반드시 그만한 대접을 받는 법이다. 잭 월츠는 항상 혼자 잠을 잤다. 영화에서 무도회 장면을 찍어도 될 만큼 널따란 침실에 10명이 누워도 될 만한 커다란 침대가 있지만 10년 전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난 후 그는 줄곧 혼자서 잠을 잤다. 그렇다고 그가 여자와 전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정력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대가 아주 어린 소녀들이어야만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것도 고작 몇 시간 동안만 몸과 인내심이 그 젊음을 감당할 수 있었다. 목요일 아침 그는 일찍 잠을 깼다. 여명의 빛이 스며든 널따란 침실은 안개 낀 초원처럼 신비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침대 발치 아래쪽으로 눈에 익은 물체가 보였다. 월츠는 자세히 보려고 팔꿈치로 기어갔다. 그것은 말의 머리였다. 순간 그의 팔꿈치가 후들거렸다. 월츠는 손을 뻗어 침대 곁에 놓인 스탠드를 켰다. 순간 그는 온몸으로 충격을 받았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었고 울컥 구역질이 났다. 전날 먹은 것이 곰털 깔개에 몽땅 쏟아져 나왔다. 댕강 잘린 하르툼의 윤기 흐르는 까만색 머리는 피가 떡처럼 굳어져서 깔개 위에 달라붙어 있었다. 흰색의 가나다란 힘줄이 드러나 보였다. 주둥이는 온통 거품 투성이었고 황금처럼 반짝이던 사과 크기의 두 눈은 출혈이 생겨서 썩은 과일처럼 얼룩져 있었다. 월츠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하인을 불렀다. 그리고 곧장 헤이건에게 전화를 걸어 복수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에 놀란 집사는 주치의를 불렀다. 그리고 영화사의 참모에게 연락을 한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월츠는 이성을 되찾았다. 월츠는 쉽사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이 60만 달러짜리 말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 경고의 말도 없이 말이다. 어떻게 해주면 계획을 처리할 수 있다느니 뭐 그런 협상도 없이 말이다.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지 상관하지도 않고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자기가 곧 법이요 하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일 것이다. 자기 안전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일 것이다. 사고가 있은 후 월츠는 누군가 사전에 다량의 마취제를 주사하고 나서 느긋하게 그 거대한 삼각형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순찰을 돌았던 경비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월츠는 이 모든 일이 어처구니 없게만 느껴졌다. 아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분명 돈에 매수되어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털어놓았을 것이다. 월츠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자만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왕국의 힘이 돈 코를레오네의 왕국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었다. 그것은 실수였다. 돈 코를레오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월츠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했다. 월츠의 재산이 제 아무리 많고 미국의 대통령이나 FBI 국장과 절친한 사이라도 한낱 이탈리아 올리브 기름 수입상한테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까지 조니 폰테인한테 배역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권리는 없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자기 돈이나 기업, 권력을 이용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공산주의보다 몇십 배 악질이다.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월츠는 주치의가 처방해준 약한 진정제를 먹었다. 그랬더니 마음이 진정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점은 60만 달러짜리의 세계적인 명마를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돈 코를레오네라는 작자가 충동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자그마치 60만 달러짜리를
게다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월츠는 소름이 끼쳤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인생을 돌아다 보았다. 그는 부자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 갔을 때는 왕과 왕비의 영접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어쩌면 돈 코르레오네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경주마 살해범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면 어떨까? 월츠는 이런 생각을 하다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의사와 하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그의 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는 캘리포니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 그래서 놈들은 월츠가 아니라 하르툼을 죽인 것이다. 어쩌면 좀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월츠는 즉각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복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우선 하인들과 주치의에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냈다. 신문사에는 경주마 하르툼이 영국에서 선적되어 오는 동안 걸린 질병으로 죽은 것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에 은밀히 시체를 묻으라고 명령했다. 6시간 후 조니 폰테인은 영화사의 수석 프로듀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다음 월요일에 촬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저녁 헤이건은 다음 날로 예정된 버질 솔로저와의 중요한 회동을 앞두고 준비를 하기 위해 돈 코르레오네의 집으로 갔다. 장남 소니 코르레오네는 이미 와 있었다. 소니의 큐피트처럼 잘생기고 통통한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여전히 그 들러리 아가씨와 만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또한 문제였다. 돈 코르레오네는 디 노빌리를 물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헤이건은 자기 사무실에 그 시가를 상자채 보관하고 있었다. 그가 하바나산으로 바꾸라고 권유했지만 돈 코르레오네는 목구멍에 좋지 않다며 끝내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건가? 돈 코르레오네가 물었다. 헤이건은 서류철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서류에는 만일을 위해 증거는 남기지 않되 중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솔로즈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겁니다. 그자는 우리 패밀리에서 최소한 100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또 마약 사범에 관한 면죄부도 약속해 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 할당될 마약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타탈리아가 솔로즈의 신변을 보장해 주니 그들에게도 할당이 떨어질 겁니다. 문제는 마약입니다. 솔로즈는 터키에서 계약 상인이 재배한 양귀비를 배로 시칠리아까지 운반합니다. 그 과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에서는 마약 원료를 가공해 헤로인으로 만듭니다. 그에게는 안전벨트 설비가 있어서 헤로인을 모르핀으로 만들었다가 필요하면 다시 헤로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시칠리아 공장은 여러 가지 경로로 보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걸림돌은 그것을 어떻게 이 나라에 들여와 배포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초기 자본 또한 그렇습니다. 10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돈 코르레오네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 노인은 불필요한 사업 확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헤이건은 서둘러 설명에 내려갔다. 사람들은 솔로즈를 터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오랜 세월 터키에서 살면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걸로 압니다. 젊었을 때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업상의 일이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서랍니다. 솔로즈는 매우 유능한 보스랍니다. 마약 사업에 관해서는 1인자로 알려져 있죠. 두 분의 전과 기록이 있는데 한 번은 이탈리아, 한 번은 미국에서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두목인데다 전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또 미국에도 처와 세 아이가 있는데 훌륭한 가장입니다.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어떤 위험이 두려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 코르레오네는 C가 연기를 한번 내뿜은 다음 말했다. 산티노, 너의 생각은 어떠냐?
헤이그는 소니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소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소유의 큰 사업체를 원했다. 이런 사업거리라면 그도 구미가 당길 것이다. 소니는 스카치 한 잔을 쭉 들이켰다. 백색가루는 엄청난 수익원이죠.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감옥 신체를 지기도 한다는데 직접 장사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돈이나 대고 보호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헤이그는 수긍한다는 표정으로 소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내놓았다. 가장 확실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돈 코르레오네가 시가를 한 번 더 내뿜었다. 그럼 톰, 너의 생각은 어떠냐? 헤이그는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돈 코르레오네가 솔로조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경험상 드문 일이지만 돈 코르레오네는 이번 일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먼 장래의 계획까지 세우지 않은 것이다. 말해봐라 톰. 시칠리아 사람이라고 항상 보스의 말에 찬성하는 건 아니니 마음 놓고 말해봐. 돈 코르레오네가 재촉하자 모두들 웃었다. 제 생각에는 허락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약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들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하게 된다면 아마 타탈리아 패밀리일 겁니다. 그들은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더 많은 재산과 경찰과 정치력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패밀리보다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잠식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무장을 하면 우리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도박사업과 노동조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 사업이죠.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쯤 후면 돈 코르레오네는 깊이 감명받은 것 같았다. 그는 씨가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솔로조와 몇 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지? 헤이건이 기대에 찬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가 아침 10시에 여기로 올 겁니다. 대부는 그를 만날 게 분명해 보였다. 너희 둘도 나와 함께 가자. 돈 코르레오네는 이렇게 말하며 아들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세웠다. 산티노, 오늘 밤 푹 자두어라. 이 몰골이 뭐냐? 너희 몸뚱이는 너가 잘 돌봐야지. 언제나 충천일 것 같으냐? 소니는 아버지의 이런 관심에 고무되어 헤이건이 감히 묻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대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돈 코르레오네는 웃음을 지었다. 할당량 비율이나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내인들 어찌 알겠느냐? 게다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더 생각해 봐야겠다. 어쨌든 성급하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서 헤이건에게 무심코 말했다. 자네, 그 터키인이 전쟁 전에 매춘부들을 상대로 마약을 팔았다는 정보 갖고 있나? 지금 타탈리아 패밀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야?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두게. 돈 코르레오네는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 헤이건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혹시 대부의 결정에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섹스 문제에 관해선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터키인 버질 솔로조는 중간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검은 얼굴이 진짜 터키인처럼 보였다. 그의 코는 시미트 칼, 시미트 칼은 아라비아인이나 페르시아인들이 쓰는 초승달 모양의 칼입니다. 시눌도라고도 부릅니다. 시미트 칼처럼 생겼고 눈초리가 매서워 어쩐지 범접 못할 위험이 풍겼다. 소니 코르레오네는 문가에서 그를 맞으며 헤이건과 돈 코르레오네가 기다리고 있는 사무실로 안내했다. 헤이건은 루카 브라시를 빼고 그보다 더 위협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 간의 환영의 악수가 이어졌다. 헤이건은 만약 돈 코르레오네가 이 자는 진짜 사내일 것 같으냐?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았다. 그는 이토록 힘이 넘쳐 보이는 사내를 보지 못했다.
심지어 돈 코르레오네보다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더 크게 느껴졌다. 솔직히 돈 코르레오네는 첫인상이 좋지 않은 편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순박한 촌뜨기 같은 인상을 주었다. 솔로즈는 앉자마자 용건을 꺼냈다. 사업 내용은 마약이다. 모든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다. 터키에 있는 양귀비 밭에서 매년 상당량의 원료를 조달할 수 있다. 이 원료를 프랑스의 비밀 공장에서 모르핀으로 만든다. 이것을 다시 시칠리아로 가져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장에서 헤로인으로 정제한다. 두 나라 간의 밀거래는 매우 안전하니 걱정할 것 없다. 다만 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FBI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약 5%의 손실과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수익이 워낙 막대하고 위험은 전혀 없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일인데 왜 나를 찾아왔소? 내가 그만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겠소? 돈 코르레오네가 친절하게 물었다. 솔로조의 검은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겐 200만 달러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요직에 있는 실력자 친구를 둔 사람도 아마 저희 거래원이 되면 몇 년간 검찰의 추적을 당할 겁니다. 불가피한 일이죠. 하지만 별일 없을 거라는 걸 제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판사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손을 써주어야 한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경찰에 걸려들었을 때 그들이 형무소에서 1, 2년 이상 썩지 않도록 보장해 줄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보장이 확실해야 그들이 발설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들이 10년, 20년 동안 형을 살게 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약하거든요. 만약 그들이 입을 열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공경에 빠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돈 코르레오네께서는 구두닦이가 은화 갖고 있던 많은 판사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계시단 말을 들었습니다. 돈 코르레오네는 그런 찬사를 인정한다는 듯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우리 패밀리에는 얼마나 떼어주겠소? 그가 물었다. 솔로즈의 눈이 반짝였다. 50%입니다. 그는 음성을 더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럼 첫 때에 적어도 300~400만 달러는 버는 겁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돈 코르레오네가 물었다. 그럼 타탈리아 쪽은 얼마나 먹게 되는 거요? 솔로즈는 처음으로 긴장한 듯 보였다. 그쪽은 제 지분에서 일부 떼어줄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쪽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순전히 돈만 대고 지역만 보호해주면 50%를 받는 거군.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요? 솔로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금 200만 달러가 순전히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코르레오네 씨 축하합니다. 돈 코르레오네는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난 타탈리아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만났어.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인정받은 만큼 신중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 것 같소. 당신의 사업은 이익이 막대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자칫하다가는 내 다른 사업에도 위험을 줄 수 있어. 내가 경찰 쪽에 친구들이 많은 건 사실이요. 하지만 내가 도박이 아닌 마약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만큼 우정을 지켜줄진 의문이요. 경찰들은 도박이나 술은 별로 해로운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약은 지저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거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요. 경찰은 마약이 누군가의 생계 수단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소. 내 생각에도 이 사업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우리 패밀리 식구들 모두가 지난 10년간 큰 위험이나 손해 없이 잘 살아왔어. 나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안락한 생계를 망칠 수는 없어. 그 순간 솔로조의 얼굴에 한 줄기 실망의 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자기를 지원해 달라는 듯 헤이건과 소니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혹시 200만 달러에 대한 담보가 필요한 겁니까? 돈 코르레오네는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솔로즈는 다시 시도했다. 타탈리아 패밀리도 당신의 투자액에 대해 보장을 해줄 겁니다. 소니 코르레오네가 판단과 절차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말 실수를 저지른 게 바로 이때였다. 소니는 호기심이 발동한 듯 그럼 타탈리아 쪽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고 투자액을 고스란히 되돌려준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소니의 말에 헤이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장남을 바라보는 돈 코르레오네의 시선도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솔로조는 흡족한 표정으로 다시 눈을 깜빡거렸다. 그는 돈 코르레오네의 철벽 같은 요새에 생긴 하나의 틈을 눈치채고 있었다. 돈 코르레오네는 얼른 뒤로 한 걸음 물러난 듯한 태도를 취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욕심이 많아 예의도 없고 어른 말하는데 함부로 끼어들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말이야. 솔로조 씨, 나 내 자식들의 장래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오. 아무쪼록 사업이 번창해서 돈 많이 벌길 빌겠소. 실망시켜서 미안하오. 솔로조는 고개를 숙이며 돈 코르레오네와 악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헤이건의 배웅을 받으며 바깥에 세우던 자신의 자동차로 갔다. 헤이건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돈 코르레오네가 물었다. 자넨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시칠리아 사람입니다. 헤이건이 간단히 말했다. 돈 코르레오네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산티노, 패밀리 밖의 누구라도 너의 생각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너가 그들의 손끝에 놀아날 거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젊은 여자와 코미디를 벌이더니 뇌가 말랑말랑해진 모양이군. 당장 집어치우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해라.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소니는 아버지의 꾸중에 놀라는 것 같았다. 소니는 아버지가 그의 바람길을 모른 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또 오늘 아침 자신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실수를 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일까? 헤이그는 그 점이 궁금했다. 만일 그렇다면 절대 산티노 코르레오네의 콘실리에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돈 코르레오네는 소니가 방을 나가자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그리고 헤이건이 따라준 위스키 술잔을 들었다. 그는 헤이건에게 말했다. 루카 브라시를 부르게. 그로부터 3개월 후 헤이건은 시내 사무실에서 서둘러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조니 폰테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니는 들뜬 목소리로 영화는 이미 촬영이 끝나 편집에 들어갔다고 했다. 조니는 대부에게 눈이 튀어나올 만큼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가져갈까 했지만 영화 작업에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저택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라고 했다. 통화가 길어지자 헤이건은 조급해진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니 폰테인에게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매력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헤이건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선물이 대체 무언가 하고 물었다. 조니 폰테인은 끌끌 웃으며 말할 수 없네. 아마 모든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최고일 걸세?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비스가 코니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처녀 시절에는 그렇게 상냥했던 코니가 결혼 후에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평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게다가 친정에 한번 들르면 2, 3일 동안 머무르는 일이 다반사였다. 카를로 리치는 알고 보니 빈털털이었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밤낮 거기에만 신경을 썼다. 게다가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사창가에 출입하고 도박에 빠져있는 것도 모자라 이따 그 마누라 때리는 버릇도 생겼다. 코니는 가족들에겐 비밀로 하고 헤이건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았다. 헤이건은 코니가 또 새로운 걱정거리를 늘어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코니도 들뜨게 만드는 것 같았다. 코니는 그에게 아버지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물었다. 또 소니와 프레디, 마이클 선물은 무엇이 좋을지 물어보면서 어머니 선물은 이미 생각에 둔 게 있다고 했다. 헤이건은 몇 가지를 제시했지만 코니는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았다. 그러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헤이건은 서류를 바구니에 던져버렸다. 제기랄. 그는 그대로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비스가 마이클 코르레온의 전화라고 했다. 그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마이클을 좋아했다. 톰, 내일 케이와 함께 뉴욕에 갈 계획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영감님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데 내일 밤에 집에 계시죠? 물론 크리스마스 후에도 집에 계실 거야.
내가 도와줄 일 없나? 헤이건이 물었다. 마이클은 자기 아버지처럼 말수가 적었다.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모두들 롱비치에 오겠죠? 마이클이 물었다. 그럴 거야. 헤이건은 마이클이 전에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비서를 시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 조금 늦겠지만 저녁 식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하라고 했다. 빌딩 밖으로 나온 헤이건은 메이시 백화점을 향해 활기차게 걸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가로막았다. 놀랍게도 솔로저였다. 솔로저는 헤이건의 팔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지 마시오. 얘기 좀 하려는 것뿐이니까. 그때 근처에 서 있던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렸다. 솔로저는 급하게 말했다. 타시오. 얘기 좀 합시다. 헤이건은 팔을 빼려고 했다. 더 이상 놀라지는 않았지만 불쾌했다. 난 그럴 시간 없소. 헤이건이 말했다. 순간 뒤쪽에서 남자 2명이 나타나자 헤이건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솔로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서 차에 타시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오. 나를 믿으시오. 헤이건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올라탔다.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헤이건에게 전화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미 뉴욕에 와 있었고 10블럭도 채 떨어지지 않은 펜실베니아 호텔에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가 전화를 끊자 케이 애덤스는 담배를 꺼내들며 말했다. 마이클, 거짓말이 수준급이네요. 침대에 앉아있는 케이 곁에 마이클도 앉았다. 모두 당신을 위해서야. 만일 내가 가족에게 우리가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말해봐.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할걸? 그렇게 되면 외식도 할 수 없고 영화를 보러 외출을 할 수도 없어. 게다가 오늘 밤 함께 잘 수도 없고 결혼 전에 함께 자는 건 아버지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케이에게 팔을 두르며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다. 마이클은 케이를 침대 위로 조심스럽게 쓰러뜨렸다. 케이는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눈을 감았다. 마이클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태평양 전투에 참가해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마이클은 피로 물드는 섬에서 케이 애덤스 같은 여인을 꿈꾸었다. 우유같이 하얀 피부와 연약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정열이 가득한 케이 같은 미인을. 케이가 눈을 살며시 뜨고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나눈 후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저녁을 먹은 뒤 두 사람은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불이 환히 켜진 백화점 앞을 지나갔다. 마이클이 물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사줄까? 케이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 아버지가 날 허락할 것 같아요? 마이클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것보다 당신 부모님은 날 좋아하실까? 케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난 신경 쓰지 않아요. 실은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어. 하지만 집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이름을 바꿔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당신은 정말 코를레오네 가의 사람이 되고 싶어? 마이클이 농담투의 말로 물었다. 물론이에요. 케이가 웃음기를 거두고 말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주간에 친구 2명만 증인으로 세워 시청의 조용한 공회당에서 결혼식을 치룰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마이클은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는 아버지가 비밀로 치르지만 않는다면 결코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케이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자기 부모에게는 결혼식 후에나 알릴 거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실 거야. 케이가 말했다. 마이클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누구도 마이클이 자기 가족과 절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케이는 마이클이 어느 정도 가족을 멀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 죄책감을 가졌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하고 여름 방학에는 함께 지내기로 했다.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극장에서는 캐루절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었다. 감상적인 흑풍선이 도둑 이야기에 두 사람은 실컷 즐겁게 웃었다. 극장을 나왔을 때는 수원주가 한층 내려가 있었다. 케이는 마이클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결혼하면 나 두들겨 패고 별 보이게 할 거 아니죠? 마이클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 수학 교수가 될 거야. 호텔에 돌아가기 전에 뭐 좀 먹을까? 그가 물었다. 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열렬히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그런 표정을 지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추운 거리에서 그녀와 입맞춤을 했다. 배가 고팠지만 호텔 방으로 샌드위치를 주문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호텔 로비에서 마이클은 K를 신문 판매대 쪽으로 떠밀며 말했다. 열쇠를 찾는 동안 신문 좀 가져와. 전쟁이 끝났는데도 호텔에 직원이 부족해서 열쇠를 찾으려면 줄을 서야 했다. 방 열쇠를 받아든 마이클은 조급하게 K를 찾았다. K는 신문 판매대 곁에 서서 손에 들고 있는 신문을 뚫어져라 읽고 있었다. 마이클이 다가가자 K가 고개를 들었다. K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오 마이클, 그녀가 조그맣게 울먹였다. 마이클은 신문을 빼앗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도로에 흥건하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옆에는 어린애처럼 울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형 프레디였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슬픔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 솟구쳤다. 그는 K에게 방으로 올라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팔을 부축해서 엘리베이터까지 태워주어야 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온 마이클은 침대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비토 코를레오네 피습, 범죄 조직의 두목 치명상을 당하다. 상우만 경찰의 경비하에 수사 진행 중, 예상되는 공포의 마피아 전쟁. 마이클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놈들이 죽이지는 않은 모양이야. 마이클은 K에게 말한 뒤 신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오후 5시쯤 총에 맞았다. 그가 K와 사랑을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극장에서 즐겁게 보냈을 시간에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이다. 마이클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K가 물었다. 마이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먼저 집에 전화를 해야겠어. 이 짓을 저지른 놈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 사람은 롱비치의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20분 만에 겨우 통화할 수 있었다. 소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나야, 마이클이야. 마이클이 말했다. 소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이클,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널 찾으려고 너가 사는 촌동네에 사람을 보냈다. 아버지는 어떠셔? 얼마나 다치신 거야? 마이클이 물었다. 중상이야. 놈들이 5발이나 쏘았어. 하지만 워낙 강인한 분이라서 이겨내실 거야. 소니의 음성에 자부심이 배어났다. 의사들 말에 고비는 넘기셨대. 이봐 마이클, 내가 지금 바빠서 더 이상 전화받기 어렵다. 넌 어디 있는 거냐? 뉴욕. 톰이 내가 오늘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 마이클이 물었다. 소니의 음성이 약간 가라앉았다. 놈들이 톰을 납치해 갔어. 내가 늘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톰의 처는 지금 여기에 와 있어. 그녀는 아직 남편 소식을 몰라. 경찰도 행방을 모르고 있어. 차라리 그쪽은 모르는 게 나아. 이번 일을 저지른 놈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너도 즉시 그곳을 빠져나와. 입 조심하고. 알았어? 알겠어. 그런데 누가 그런 짓 했는지 알아? 마이클이 물었다. 루카 브라시가 알아내기만 하면 녀석들을 깨끗이 손봐줄 거야. 우리들도 준비하고 있고. 나도 1시간 내에 택시로 여길 빠져나갈 거야. 마이클은 전화를 끊었다. 3시간 정도 지났으니 온 시내에 신문이 배포되었을 것이다. 라디오 뉴스에도 방송되었을 것이다. 루카가 이 소식을 모를 리 없었다. 마이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루카 브라시는 어디 있는 걸까? 이 순간 헤이건이 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롱비치에 있는 소니 코를레오네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5시 45분경 돈 코를레오네는 올리브유 수입회사의 직원이 가져다준 서류 검토를 모두 마쳤다. 그는 웃옷을 입으려다 말고 습관신문에 빠져있는 프레디를 가볍게 꾸중했다. 가또에게 자동차 대기시켜 놓으라고 일러라. 몇 분 후에 집에 돌아갈 테니. 프레디가 투덜거렸다. 제가 할게요. 파올리는 오늘 아침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감기에 걸렸나 봐요? 돈 코를레오네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이달 들어 벌써 3번째로군. 좀 더 건강한 녀석으로 갈아치우라고 톰한테 일러라. 프레디는 반발했다. 파올리는 좋은 녀석이에요. 제 입으로 아프다고 했으면 정말 아플 거예요. 제가 차를 가져오면 돼요.
그는 사무실을 떠났다. 돈 코를레오네는 창문 밖으로 아들이 9번가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이건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롱비치의 집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다. 다소 짜증이 난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자동차가 빌딩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다. 프레디는 발장을 끼고 차에 기대에 서서 크리스마스 쇼핑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돈 코를레오네는 자켓을 입었다. 그러자 사무장이 얼른 달려와 오버코트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돈 코를레오네는 그의 친절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현관 밖으로 나갔다. 초겨울이라서 밖은 일찌감치 어두컴컴해져 있었다. 프레디는 커다란 뷰익 자동차에 편안히 기대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자 도로로 나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돈 코를레오네는 인도 쪽에서 자동차에 타려고 주춤거리다가 모퉁이에 늘어서 있는 과일 노점상들을 돌아보았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그의 버릇이었다. 그는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는 노란색 복숭아나 오렌지 같은 철진한 과일을 좋아했다. 노점상이 그를 알아보고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돈 코를레오네는 상인이 보여주는 과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과일을 가리켰다. 상인은 그가 고른 과일 중 아랫부분이 문드러진 것을 보여주면서 잘못 골랐다고 말했다. 이윽고 돈 코를레오네는 과일을 골라 봉지를 왼손에 들고 $5를 지불했다. 그가 노점상에게서 잔돈을 거슬러 받고 자동차로 돌아가려는 찰나였다. 두 남자가 모퉁이에서 튀어나왔다. 그 순간 돈 코를레오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검정색 오버코트에 검정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선 두 사람은 돈 코를레오네의 민첩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다. 돈 코를레오네는 과일 봉지를 집어던지고 그 위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재빠른 몸짓으로 자동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가 프레도 하고 소리치는 순간 두 남자는 방아쇠를 당겼다. 첫 번째 총알은 돈 코를레오네의 등을 관통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그는 자동차 쪽으로 꼬꾸라지는 듯했다. 이때 두 번째 총알이 엉덩이를 스쳤고 그는 도로 가운데로 나가 떨어졌다. 두 명의 총잡이는 구르는 과일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최후의 마무리 일발을 위해 다시 조준을 했다. 그때 프라디 코를레오네가 급히 자동차 밖으로 나왔다. 아마 돈 코를레오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른 지 5초도 안 되었을 것이다. 총잡이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돈 코를레오네를 향해 서둘러 두 발을 더 발사했다. 한 발은 팔에, 다른 한 발은 오른쪽 장단지를 맞췄다. 총격을 당한 부위는 치명적인 곳은 아니었지만 과다출혈로 그 주위에는 작은 피 웅덩이가 생겼다. 돈 코를레오네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프레디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곧 두 발의 총격 소리를 들었다. 그는 급히 자동차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너무 놀라서 총을 꺼내지도 못했다. 두 암살자는 프레디도 쉽게 쏘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 역시 겁에 질린 상태였다. 프레디가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 거기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돈 코를레오네 곁에 프레디를 남겨두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가게 앞이나 인도로 몰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거나 떼를 지어 서 있었다. 프레디는 여전히 총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시커먼 도로 위에 얼굴을 대고 누워있는 아버지는 마치 피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섬처럼 보였다. 프레디는 신체적인 쇼크 상태로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가 쭉 늘어지는 그를 인도로 끌어내 기대어 앉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돈 코를레오네 주위에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몰려들어 있었다. 이윽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요란히 울리며 인파를 뚫고 들어왔다. 경찰 바로 뒤에는 데일리 뉴스의 중계차가 서 있었다. 사진기자들은 경찰들을 제치고 급히 뛰어들어 피투성이 돈 코를레오네의 사진을 찍어댔다.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진기자들은 이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울고 있는 프레디 코를레오네에게 몰려들었다. 큐피드처럼 강인한 얼굴에 콧물이 줄줄 흐르는 커다란 코, 두터운 입술이 묘하게도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연출했다. 이어서 형사들이 들어닥쳤고 더 많은 경찰차가 도착했다. 한 형사가 프레디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질문을 퍼부었지만 충격에 새어나지 못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프레디의 코트 안자락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동료를 불렀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복 형사들은 그를 구경꾼들에게서 격리시켜 주었다. 어떤 형사는 프레디가 어깨에 찬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프레디를 일으켜 세워 경찰차에 밀어넣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데일리 뉴스의 중계차가 들어섰다. 사진 기자들은 아직도 사건 현장과 목격자들을 찍어대고 있었다. 아버지의 저격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쯤 지난 뒤 소니 코를레오네는 쉴 틈 없이 5통의 전화를 받았다. 첫 번째 전화는 형사 존 필립스에게서 온 것이었다. 패밀리에게서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그는 총격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복 형사들 틈에 끼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겠소? 필립스 형사가 물었다. 아, 네. 소니는 전화가 왔다는 아내의 말에 낮잠에서 막 깬 직후였다. 필립스는 서론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당신 아버지를 쐈소. 15분 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중상이요. 사람들이 프렌치 병원으로 데려갔소. 당신 동생 프레디는 첼시 경찰 지스에 연행되었소. 프레디가 풀려나면 의사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거요. 나는 지금 병원으로 갈 참이요. 당신 아버지가 말씀하실 수 있다면 몇 가지 물어보려고. 또 연락하겠소? 테이블 맞은편에 서있던 소니의 아내 산드라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이내 눈동자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조그맣게 물었다. 그녀는 입 다물라는 손짓을 하더니 등을 돌려 전화에 대고 생명에는 정말 지장이 없는 거요? 라고 물었다. 그렇소. 틀림없소. 형사가 대답했다. 피는 많이 흘렸지만 보기만큼 심각한 상태 같지는 않소.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집에 있겠습니다. 소니는 전화를 내려놓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다혈질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경우 분노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톰 헤이건에게 연락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돈 코를레오네의 집무실이 있는 구역에서 패밀리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막권업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막권업자는 대부가 총을 맞았는데 거리에서 적사한 것 같다고 전해왔다. 확인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막권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현장 근처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았다. 소니는 그 정보가 틀렸다고 알려주었다. 그보다는 필립스의 정보가 더 정확할 것이다. 이어서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데일리 뉴스의 기자였다. 그가 자기 신분을 밝히자마자 소니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니는 헤이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의 아내에게 톰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시간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올 거라고 대답했다. 집에 오면 제게 전화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소니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냉철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상해보려고 애썼다. 이번 일은 물론 솔로조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지만 힘 있는 어떤 세력이 배후에 있지 않는 한 돈 코를레오네 같은 거물을 제거하려 들기는 어렵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번째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선의 저쪽 끝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점잖고 부드러웠다. 산티노 코를레오네 씨? 접니다. 소니가 말했다. 우리가 톰 헤이건 씨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3시간 내에 우리의 제안을 갖고 풀려날 겁니다. 부디 그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오. 지금은 모두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유명한 불같은 성격을 자제하기 바라오. 그 음성의 남자는 조롱하는 투로 말했다. 확신할 수 없지만 그는 솔로조 같았다. 고의로 목소리를 낮춘 것 같았다. 알았어. 기다리겠어. 소니가 이렇게 말하자 상대편에서 철커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두툼한 금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전화가 걸려온 정확한 시간을 식탁보 위에 적었다. 소니는 얼굴을 찡그린 채 식탁에 앉았다. 그의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그는 침착하게 노인네가 총을 맞았어 라고 말했다. 아내가 충격받는 모습을 본 소니는 얼른 걱정하지 마. 돌아가신 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헤이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때 5번째 전화벨이 울렸다.
클레멘자였다. 뚱뚱한 남자의 숨이 찬 듯하고 글글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소식 들었나? 그가 물었다. 네, 하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소니가 말했다. 수화기에서는 클레멘자의 깊은 안도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이내 격정적인 목소리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클레오멘자는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인가? 난 도로에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아니 살아계세요. 소니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클레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 감정은 진실인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연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의 역할을 자네가 맡아야 하네. 소니, 내가 뭐 도울 일이 없겠나? 클레멘자가 말했다. 아버지 댁으로 오십시오. 파올리 가또와 함께. 소니가 말했다. 그것뿐인가? 병원이나 자네의 집무실에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될까? 클레멘자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파올리 가또와 둘이서만 와주세요. 소니가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쩌면 클레멘자는 소니의 진위를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소니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도대체 파올리 녀석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곧 클레멘자의 글글하고 헐떡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두둔하는 투로 말했다. 파올리 녀석은 몸이 아프다고 하네? 감기에 걸려서 집에 있을 거야. 올겨울 내내 골골하는구만. 소니는 순간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몇 달간 몇 번이나 집에 있었습니까? 아마 서너 번쯤. 내가 프레드에게 다른 녀석으로 갈아치우자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군. 자네도 알다시피 지난 10년간 별 사고 없이 잘 해왔잖나? 그건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 댁에서 뵙겠습니다. 꼭 파울리도 데리고 오세요. 오시는 길에 들러서 데려오세요.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아셨죠? 소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의 아내는 숨죽여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쳐다보며 소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패밀리 식구들이 전화하면 아버지 집무실의 직통전화로 연락하라고 해. 그 밖의 사람들이 전화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만일 톰의 처가 전화하면 사업상 문제 때문에 톰이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 알았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 편 애들이 몇 명 여기에 상주할 거야.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얼른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여기로 불렀을 뿐이야. 당신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혹시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아버지의 직통전화로 연락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는 집을 나섰다.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12월의 찬바람이 주택들 사이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소니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다. 8채의 집들은 모두 돈 코를레오네의 소유였다. 정문 양쪽에 있는 2채는 패밀리들의 가신들이 가족과 함께 임대해 살고 있고 지하층에는 독신자인 식객이 살았다. 나무집 반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6채에는 조직원들이 살고 있었다. 그중 한 채는 톰의 가족, 다른 한 채는 소니의 가족이 살았다. 돈 코를레오네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수수했다. 나머지 3채는 돈 코를레오네의 은퇴한 친구들이 휴가를 보내러 올 때 무료로 임대해 주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저택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8채의 집들 모두 주변까지 훤하도록 조명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이 단지에 잠복해 들어오기는 불가능했다. 소니는 길을 건너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소니가 큰 소리로 부르자 코를레오네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다. 부엌에서는 후추 볶는 냄새가 났다.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자 소니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더니 의자에 앉게 했다.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대요. 조금 다치셨어요. 어서 옷을 입고 병원에 가실 준비를 하세요. 차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운전사가 모시다 드릴 거예요. 알았죠? 어머니는 한동안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탈리아어로 물었다. 총 맞은 거지? 소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소니가 따라 들어갔다. 어머니는 후추 볶던 팬을 불에서 내려놓은 다음 부엌을 나와 침실로 올라갔다. 소니는 프라이팬에 후추를 바구니에 들어있는 빵에 얹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다.
손가락에서 뜨거운 올리브 기름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모퉁이에 있는 아버지의 집무실로 들어가 캐비넷을 열고 전화를 꺼냈다. 가짜 이름과 가짜 주소로 등록한 비밀 전화였다. 그는 제일 먼저 루카 브라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돈 코를레오네에게 충성을 맹세한 브루클린의 카프레짐은 조직의 중간 보스입니다. 브루클린의 카프레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테시오였다. 소니는 테시오에게 자세한 사고 소식을 전한 뒤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테시오는 믿을 수 있는 행동대원을 50명 정도 모아보겠다고 했다. 또 병원에도 경호원을 파견하고 롱비치에도 경호할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했다. 놈들이 클레멘자도 매수했나? 테시오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클레멘자의 부하들은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 소니가 말했다. 테시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소니, 자네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걸세. 너무 앞서 나가지 말게. 난 클레멘자가 우리를 배반했다고는 생각지 않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일을 대비해 조심하는 게 좋죠. 물론 그렇지. 테시오가 대답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 막내 동생 마이클이 뉴햄퍼셔의 하노브 대학에 다닙니다. 풍파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 와 있게 하려는데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세요. 제가 전화를 걸어 짐을 쌓아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전 모든 걸 확실히 하기 위해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알았네. 나도 모든 문제를 처리하자마자 자네 아버지 댁으로 가겠네. 자네도 내 부하들 잘 알지? 네, 알겠습니다. 소니는 전화를 끊은 뒤 작은 벽으로 가서 금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푸른색 가죽 표지의 방명록을 꺼냈다. 그는 T자 항목이 있는 것을 펼친 다음 자신이 찾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뒤적였다. 레이 페럴, 크리스마스 전야 $5,000. 이렇게 씌워진 곳 바로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소니는 다이얼을 돌렸다. 여보세요, 페럴? 전화선 맞은편의 남자가 전화 바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 산티노 코를레오네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장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전화번호 2개만 확인해주고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그는 페럴에게 파올리 갓도의 집 전화와 클레멘자의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은 매우 긴급합니다. 자정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려다가 루카 브라스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역시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이 마음에 걸렸다. 루카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올 사람이다. 소니는 대전 의자에 등을 편안히 기댔다. 1시간만 있으면 집안은 몰려온 패밀리 식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실감이 났다. 이것은 코를레오네 패밀리와 그 군자가 10년 만에 맞는 도전이었다. 솔로조가 배우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역시 새로운 뉴욕의 5대 패밀리 중 최소 한 개파 이상의 지원이 없이는 감히 이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 타탈리아 패밀리일 것이다. 그것은 패밀리 간의 전면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솔로조의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소니는 잔인하게 미소를 지었다. 교활한 터키인의 계획은 그럴듯했지만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노인네는 살아있고 전쟁은 시작이다. 루카 브라시와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내리게 될 결론은 단 한 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걱정이 고개를 쳐들었다. 도대체 루카 브라시는 어디에 있는 걸까?